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6년도 1회 인사 1급 필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풀어볼게요. 빅데이터의 OV에 대한 내용 적절하지 않은 것 했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보시면은 뒤쪽에 ERP 4차 산업혁명 추가된 부분에 빅데이터의 OV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규모, 속도, 다양성, 신뢰성, 가치로 나와 있죠. 여기서 그냥 이 용어들 있죠. 안에 있는 내용들을 안 보더라도 용어들만 보고서도 바로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낼 수 있다. 볼륨은 규모로 맞고요. 벨로시티는 속도로. 규모, 속도. 그 다음에 밸류는 가치입니다. 가치고 지금 안 나온 게 다양성과 그렇죠. 다양성과 신뢰성이 안 나왔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취약성을 얘기하죠. 취약성. 그래서 OV는 아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나온 김에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는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주식회사 생산은 기존의 엑셀 수기 기반 인사관리를 벗어나 ERP 인사 모듈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스템 도입 비용뿐만 아니라 향후 유지 보수, 업그레이드 사용자 교육, 라이센스 클라우드 사용 종료, 데이터 이관 및 운영 인력 투입까지 다양한 예산을 수립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영진은 ERP 인사 시스템 도입 후 운영 종료 시점까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비용을 계량하여, 여기가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죠? 운용 시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비용을 계량하여 분석하고자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한번 봤었어요. ERP 문제에서 도입뿐만 아니라 유지 보수, 업그레이드, 교육, 라이센스, 클라우드, 이관, 운영 인력 등등등 운용 종료 시점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비용을 계량하는 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TOC라고 부릅니다. TCO라고 부르죠. TCO 총 소유비용이라고 부른다. 약자로는 TCO고요. 총 소요 비용이라고 부르는 1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전에는 정의가 나오던 문제를 지금은 사례를 들어서 풀어낸 문제다. 답은 1번입니다. 자, 3번입니다. 가장 성공적인 ERP 도입이 기대되는 회사는 어디입니까? 실무 기반 맞춤형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경영진의 참여를 배제한다. 경영진의 참여를 배제하지 마라. 1번 틀렸고요. B. 업무 절차를 재정립하고 경험이 많은 유능한 컨설턴트. 괜찮네요. 기존의 업무 방식이 유지되도록 기존의 업무 방식을 유지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통합 업무 시스템을 해야 되겠죠. C는 틀렸고요. IT 및 ERP 전문 지식이 풍부한 전산 직원 부서 직원들로 구성된 TF팀. 그저 IT 위주로 진행하지 마라 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그 성공 요인과 실패 요인 쪽에 보시면 자주 나왔던 문제니까 한번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4번입니다.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주식회사 생산은 ERP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반의 인사 증명 관리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직원의 경력 교육, 이수, 자격증 평가 이력 등 블록체인에 기록하여 사내 이동 및 승진 심사나 외부의 제출용 증명서 발급 시 기록의 위조와 변조가 가능한 가능성을 낮추고 관련 부서의 이해 관계자의 신뢰도를 높였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계약 체결 시 법적 중개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니죠. 그런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고요. 한정사가 나오면 한 번쯤 다시 읽어주세요. 반드시라는 얘기는 없죠. 데이터 일부만 열람할 수 있어서 아니죠. 그렇게도 돼 있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 기록을 중앙 서버에만 아니죠.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했다고 했죠. 그죠? 원래 블록체인은 중개인이 없어도 신뢰를 만드는 구조고, 그 다음에 뭐 지금 보시면은 중앙 집중이 아니라 분산 저장했다는 걸 지금 계속 오답으로 내고 있는 겁니다. 거래 정보를 여러 참여자가 공유하고 변경이 어려운 구조이다. 그렇죠. 블록체인 기술 자체가 여러 그 원장 자체를 나눠서 기록을 하고 공유하고 분산하면서 한번 기록되면 바꾸기 어려운 불변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답은 4번입니다.
5번 RPA 기대 효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됐습니다. 주식회사 생산의 인사팀은 매월 많은 양의 입퇴사 서류를 등록, 근태 정산 자료로 입력, 급여의 관련 증빙 자료 확인, 교육 이수 현황 업데이트 등 인사에 필요한 작업을 수작업으로 입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처리 시간이 길어지고 입력 오류가 발생하며 반복 업무를 줄이기 위해 RPA 도입을 추진했다고 합니다. 자, 이때 기대 효과를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데이터 입력 오류를 줄이고 정확하게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사람이 할 때의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문서 시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초기 RPA는 스스로 학습하고 창의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이전에도 나왔었죠. 여기는 AI 영역이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못 나온 내용이다. 답은 3번입니다. 자, 6번 문제 한번 볼까요? 주식회사 생산에서 조직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적자원 관리의 실무 영역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각 기능과 활동에 대해서 짝지은 것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세요. 올바른 것을 고르세요. A는 신사업 확대에 따라 인력 수요를 예측하고 채용을 계획한 뒤 면접을 통해 인력을 선발하여 배치한다. 여기는 지금 그렇죠. 확보에 대한 내용이네요. 인력 확보에 대한 내용이다. 인력 확보는 직무관리, 인적 자원 계획, 모집과 선발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확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요 예측하고 채용하고 선발하고 배치하겠다는 내용을 A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B는 재직자의 직무 교육을 운영하고 성과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경력 개발 및 승진 대상자 리더십 교육을 수립했다. 얘는 개발에 대한 내용이죠. 개발에 대한 내용입니다. 직무 교육과 승진자 리더십 교육이라 해서 교육 훈련, 경력 개발, 인사 고과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개발이라 부르죠. 자, 우선 확보하고 개발 두 개가 나왔는데 답을 찾았네요. 벌써 1번이죠. 나머지 것도 읽어볼까요? 직무 성과에 따라 연봉 및 성과급 기준을 설계하고 복리후생 포인트를 운영하였다. 지금 여긴 보상이죠. 보상에 해당되는 것은 임금관리 및 복리후생관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연봉, 성과급, 복지를 얘기했으니까 해당이 되겠죠. 자, D는 산업안전보건과 점검, 근로환경 개선을 실시하고 이직률, 퇴사 사유를 분석하여 핵심 인력 유지 및 노사관계 이슈를 관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지죠. 유지. 왜냐하면 노사관계가 나왔으니까요. 유지 쪽에서는 안전보건관리, 이직관리, 노사관계관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문에서도 안전, 근로환경, 이직률 이쪽이 나왔기 때문에 유지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포인트 잘 잡아서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 자원관리 진행 과정에서 계획, 실행, 통제로 넘어가는데 통제의 가장 근접한 활동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가 통제는 약간 어떻게 보면은 개념을 한번 좀 정리해 볼까요? 통제에 대해서. 통제 같은 경우에는 평가의 개념도 포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통제 같은 경우 내가 어떻게 컨트롤해서 관리 및 운용하겠다는 거죠. 운용한 결과를 갖다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기 유발 및 노사 분규 하면 여기는 실행이고요. 모집 홍보 및 선발 배치 여긴 계획 부분이죠. 이 3번이 통제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계획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이 계획, 통제, 실행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봐주시면서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별표를 한번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1급에서 자주 나오는 부분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사기 유발 및 노사 분규는 실행 운영적인 측면이 강하고 모집 홍보 및 선발 배치 운영은 실행적인 측면이 강하고 계획 실행적인 측면이 되겠죠. 그 다음에 사기 향상 정도, 모집 효과 분석, 투입 비용 계산은 통제적인 부분이 강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인력 공급 추이, 임금 기준 파악 같은 경우는 계획은 계획인데 여기에 실행이 좀 혼재되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번 인적 자원 관리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영공에서 성공주의로 변화하고 있다. 그렇죠. 이 영공이라는 거는 과거에 혈연, 지연, 학연에서 지금 성과 위주로 가고 있는 건 맞는 지문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라니까요. 일방적인 통보에서 양방향 의사소통으로 가고 있다. 이것도 괜찮습니다. 맞는 지문이죠. 수평적 상하관계에서 수직적 상하관계로 넘어가고 있다. 반대죠. 과거에는 수직적 상하관계였다면 지금은 수평적 상하관계로 이동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획일적인 보상은 그냥 누구라도 다 똑같이 줬던 보상에서 개인적 성과에 의해서 능력에 의해서 보상이 변화하고 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 관련 용어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 이것도 별표치고 암기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급, 2급 다 나옵니다. 과업이란 목표를 위해 수행되는 하나의 명확한 작업을 얘기한다. 맞는 지문. 직이란 근로자가 개인에게 부여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과업의 집단. 그죠? 과업의 집단을 우리는 직이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나온 김에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직종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직종은 직업이라 하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군들의 집단을 얘기한다. 얘기도 괜찮죠. 원래는 3번이 좀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건데 지금 3번이 정답으로 나오진 않았네요. 직군이란 작업의 종류와 수준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위들의 집단 했는데 요거는 그렇죠. 뭡니까? 직무를 뜻합니다. 그래서 직군이 잘못 나왔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답은 4번입니다. 직무 충실화 특징으로 옳은 것 했습니다.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 업무의 깊이를 강화한다. 여러분들이 직무 충실화 하면은 권한과 책임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직무 충실화는 개념 자체가 직무를 고도화하고 약간 책임과 권한을 늘려서 사람들에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도전성 있고 그 다음에 권한을 늘리다 보니까 좀 뭐랄까요, 책임감을 느끼고 그러면서 이 일에 대한 집중을 하게 만드는 거라서 답은 1번이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단순 업무 반복은 그렇죠, 전문화죠. 전문화를 뜻합니다. 직무 전문화, 단순 업무 반복은 분업화, 뭐 이렇게 봐도 되겠죠. 자, 2번은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직무 일정 주기마다 변경하겠다. 이는 순환이 되겠죠. 직무 순환입니다. 얘도 틀리고, 직무의 수평적 확대를 통해 다양한 업무를 맡게 된다. 그냥 직무 확대죠. 단순한 수평적 확대를 뜻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1번. 주식회사 생산의 인적자원계획 예측기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생산성의 인사팀은 조직 내 특정 직무가 공석이 된다는 가정을 할 경우 누가 그 자리에 투입되어 있는지를 일목하게 표현할 수 있는 표를 작성했대요. 답은 나왔네요. 여러분들 이걸 뭐라 불러요? 그렇죠. 대체도라 부르죠. 대체도는 조직 내 특정 직무의 어느 부분이 공석이 된다 하면은 누가 그 자리에 투입될 수 있는가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표를 얘기합니다. 델파이 방법은 전문가들이 의견 수립해서 반복 예측하는 거고요. 기능 목록은 직무 분석이나 능력을 목록화한 거고, 마코브 분석은 이동 확률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된다. 자, 1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는 모집 방법 중에 내부 모집, 외부 모집이 다른 걸 골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A. 취업 포털에 ERP 정보관리사 1급 취득자 우대라고 써놨대요. 채용 공고를 올렸다는 얘기죠. 얘는 뭡니까? 외부죠, 외부. 외부 채용에 해당이 된다. 취업 포털을 이용했다. B. 산학협력의 대학의 취업지원센터를 이용해 채용 의뢰를 보내고 관련 학과의 교수가 추천했대요. 그죠? 얘도 외부죠. 외부 추천입니다. 그럼 A, B 다 틀렸고요. C. 기업 내 인트라넷에 AI 서비스 기획자 공고를 게시하고 현직 직원 중에 희망자를 여기가 포인트네요. 현 직원 중에 희망자를 선별해서 이동하겠다. 얘가 내부죠. 사내 게시판을 이용한 내부 공고 모집이 되겠습니다. 답은 C. 채용 박람회 외부죠. 외부. 그래서 문제를 풀어봤다.
자, 13번 같은 문제가 가끔 나오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13번 같은 문제가 가끔 나오는데 문서 이미지를 보시면은 지금 여기서 그렇죠. 권장 자격이라든가 아니면 능력단이라든가 직무수행 태도, 필요 지식, 그리고 연령과 학력, 그 다음에 작업기초 능력 갖춰야 될 그 어떤 직무에서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사람이 갖춰야 될 내용들을 다 명시하고 있죠. 그래서 적합한 인재에 해당되는 기준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뭐라고요? 그렇죠. 직무 명세서죠. 직무 명세서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직무의 내용, 요건, 책임 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여기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갖다가 가장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는 그렇죠. 직무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저번에도 근데 똑같이 나왔었어요. 13번은. 14번 직무 분석 방법을 한글로 기입하세요. 직무 담당자가 자신의 직무에 대한 작업 일지와 메모상을 기록. 여기가 포인트죠. 그렇죠. 그럼 뭐예요? 작업 기록법이 되겠죠. 작업 기록법이 될 겁니다. 다 기록하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입니다. 인사고과자의 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동료에 의한 평가는 구성원 간의 경쟁 유발과 팀워크를 손상할 수 있다. 지금 보시면은 그렇죠. 현실적인 단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쟁과 팀워크를 손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가했는데 좋게 평가해주면 좋은데 약간의 그죠 좋지 않은 평가가 있다면 경쟁이 약간 유발되고 팀워크가 손상될 수도 있겠죠. 맞는 질문. 부하에 의한 평가는 권한 위계와 반대 방향이며 평가 대상 직무 내용에 대한 이해가 높다. 부하에 의한 평가는 그 권한 위계와 반대 방향 평가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밑에 사람이 위에 사람을 평가하는 거니까. 하지만 직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단점이죠. 단점. 그러니까 안 해봤다고요. 그러니까 밑에서 일반 사원들이 상사를 평가하기에는 충분히 그 직무를 이해한다는 내용은 좀 약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잘못됐다. 답은 2번입니다. 그리고 고객에 의한 평가는 직무 성과에 대한 정확한 정보 부족 및 피평가자의 심리적 반발이 가능성이 높다. 맞는 질문이죠. 맞는 질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상사에 의한 평가는 평가 오류와 부정확성에 노출되기 쉽고 상사의 편향, 이게 맞죠. 이게 가장 대표적인 단점이 되겠습니다. 편향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자, 16번입니다. 인사고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했습니다. 중심화 경향은 피평가자에 대한 평가 점수가 보통 또는 척도상 중심에 있는 경향을 말한다. 잘 설명하고 있어요. 동료에 의한 고과는 팀 내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피평가자의 신속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기가 쉽다. 아까도 방금 얘기했었죠. 맞습니다. 강제할당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과자의 실제 성과 분포와 각 집단의 미리 할당된 분포가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아요. 강제할당법 자체가 미리 정해놓은 비율에 따라서 나누다 보니까 이 비율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고 우수한 인재가 만약에 우수하지 않은 인재가 많을 수도 있고 우수한 인재가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럼 우수한 인재 내에서도 또 비율을 나타내야 되고 우수하지 않은 인재가 있어도 거기서 비율을 나타내게 되기 때문에 그 일정한 비율을 갖다가 정하는 거에서 정확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답은 3번입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시간적 오류는 평가자가 피평가자를 평가함에 있어서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최근 업적 맞습니다. 최근 업적에 더 높은 점수를 주는 거죠. 답은 3번. 17번 학습 곡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학습 곡선은 시간이 지날수록 생산성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현상을 얘기한다. 이 학습 곡선은요, 여러분들 정의를 한번 알고 가시면 좋은데 원래 이 학습 곡선은 생산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산에서 그 사람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반복 학습을 할 때마다 익숙해져서 그 속도가 좀 줄어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습 체감 곡선 얘기하기도 하는데 어떤 제품을 생산할 때 필요한 제품의 1단위당 노동 투입량이 누적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서 비율이 감소한다라는 거고요. 거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생산을 배우시면 아실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풀 때는 80%의 학습률을 얘기하죠. 그래서 학습할 때마다 80%를 갖다 곱해서 문제를 푸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짝수 번째가 될 때마다 80%씩 그 시간이 감소한다라고 해서 가장 기초적으로 문제를 풀어봤을 텐데, 기본 개념은 그렇습니다. 숙련이 돼서 시간이 줄고 효율이 증가한다는 개념이 이 학습 곡선의 개념입니다. 그럼 거기하고 제일 맞는 게 뭐예요? 답은 4번이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다. 반복할수록 빨라진다. 자, 18번입니다. 직장 외 훈련, 오프 더 제이트를 얘기하죠. 단점입니다. 옳지 않은 것. 훈련에 필요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된다. 괜찮아요. 전문적인 지식과 기능을 전달하기 어렵다. 오히려 얘는 가능하죠. OJT 같은 경우가 전문적인 지식이 좀 어려운 거죠. 답은 2번이네요. 자, 19번입니다. 보기에서 설명하는 리더십 이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리더가 비전과 영감을 제시하여 구성원의 가치관과 신념을 변화시키고 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동기부여하여 조직이 목표 달성에 헌신하도록 이끄는 리더십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비전과 영감을 제시하고 개인의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쭉 내용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이 내용 자체가 비전과 영감, 가치관의 변화, 잠재력 발휘, 헌신,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얘의 특징을 뽑아낼 수 있는 건 우리가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부릅니다.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부르고요. 코칭이란 거는 개인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그 다음에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거는 섬김, 지원 쪽이 좀 강하죠. 그러니까 부하 직원들을 섬기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리더십이 되겠고요. 거래적 리더십은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내가 너한테 뭔가를 줄 테니까 너도 나한테 뭔가를 다오, 이런 뜻이죠. 답은 2번이 되겠다. 자, 20번. 레인의 3단계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라는 거죠. 지금 레인의 3단계에서 한번 볼까요? 인사팀이 최근 2년간 데이터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인식했다. 고성과자 이직률이 증가했고 평가자 대부분 B점수로 몰려서 평가가 무의미했다. 해당 데이터를 직원들에게 공유하고 팀장 직원이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다. 평가가 불공정할까봐, 갑자기 연봉이 깎일까봐, 평가 기준이 모호하다 등등 다양한 의견이 접수됐고, 역할과 성과, 평가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평가에 대한 이의 절차 마련 및 변화에 대한 원칙과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건 뭡니까? 그렇죠. 해빙이죠. 해빙. 기존의 제도에 대해 불안, 그러니까 뭔가 문제점을 인식하고 필요성을 동의하게 만든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인식, 필요성 공유, 그 다음에 저항 완화, 이쪽이 되겠죠. 그래서 해빙 단계가 되겠다. 해빙 다음에는 변화죠. 변화. 실제 제도를 변경 실행해 보겠다. 그 다음에 재동결은 지금 우리가 변경한 제도를 다시 표준으로 정착하겠다 라고가 되겠습니다. 20번 문제도 괜찮은 문제인 것 같아요. 자, 21번입니다. 21번은 임금 수준 결정 요인에 대해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임금은 근로자들이 소득의 원천이며 생계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지급할 수 있도록 임금 수준의 기준이 상한선이 된다. 아니죠, 여러분들. 상한선은 기업의 지불 능력이에요. 틀렸고요. 복잡성을 인해 동일 업종의 타사 임금 수준,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 정부 규제 등을 고려하기 어렵다. 아니죠. 타사 수준을 기로해서 그죠, 평균치가 주어지는 거죠. 그죠. 임금이 하한선, 상한선, 그 다음에 다른 기업에서의 주는 그 금액을 갖다 보고서 우리 평균치를 따지기 때문에 2번도 안 되고요. 기업적인 측면에서 임금이 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최소한 지급 기준을 설정하여 이윤 확보를 추구해야 된다. 기업의 지급 능력은 상한선이 되는 거죠. 여기도 틀렸네요. 국가가 노사 시간의 임금 결정 가입에 개입하여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고, 맞습니다.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고 있다.
얘를 갖다 우리가 최저임금제도라고 부르죠. 올해는 1320원인가요?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이거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2번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해서 뭘로 주냐 이거죠. 평균임금, 퇴직금, 맞습니다. 맞는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출산 전후 휴가급여는 통상임금으로 결정합니다. 이거 교과서 가보면 평균임금으로 줄 수 있는 거, 통상임금으로 줄 수 있는 거 나와 있거든요. 한번 체크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고 예고수당, 통상임금 맞고요. 그 다음에 연장 근로수당, 통상임금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보고 넘어갑니다. 이거는 23번 법정 복리후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것도 많이 나왔던 문제죠. 퇴직금제도 근로자 퇴직금 보장법 제8조 법으로 지정하고 있고요. 가족 돌봄 휴가 맞습니다. 이것도 법이죠. 남녀평등고용평등법 제22조 2항입니다. 맞는 질문. 자녀 학자금 지원은 약정이에요. 약정. 안 해줄 수도 있거든요. 그죠? 산업재해보상법은 이건 뭐 당연히 산재보험이라 해서 당연히 법정이죠. 답은 3번에 해당이 되겠다. 자, 24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단순한 문제이긴 한데 별표 치고 꼭 풀어보세요. 30만원 받으면 마이너스 15만원 해주시면 되겠죠. 15만원을 빼주고 여기다가 6%를 곱합니다. 그럼 얼마 나와요? 그쵸, 9,000원 나오네요. 그럼 9,000원 나온 데다가 곱하기 얼마 합니까? 55%를 해주게 되겠죠. 그럼 얘는 얼마 나옵니까? 그렇죠, 4,950원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4,950원을 그쵸, 9,000원에서 빼주면 되겠죠. 얼마? 4,050원. 답은 2번입니다.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들 체크해서 많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갑니다. 25번 문제. 납세자가 사망할 경우 소득세 확정 신고 기한은 상속 개시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몇 개월까지입니까? 자, 이거는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납세자 사망 시 확정 신고 기한은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이죠. 6개월이다.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법 문제는 간단하게 체크만 하고 넘어가시면 좋습니다. 자, 26번. 보기는 건강보험료 계산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보험료율을 계산하세요. 건강보험료에서 말하는 보수 총액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상위, 과세 대상 급여와 국외 근로부분을 합산한 금액이다. 2025년 건강보험료율은 몇 %이며 전년보다 0.1% 상승하였다. 이거 지금 2025년에서 6년 올 때는 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2025년에서 6년으로 올 때는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1% 상승해서 7.19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2025년도 거를 물어본 거죠. 그러면 7.09가 되겠죠. 자, 다시 한번 2025년 거를 물어보는 줄 알았는데 2025년에는 7.09고요. 2026년에는 그쵸, 7.19가 되겠다. 이거 두 개 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25년에 건강보험료는 7.09, 그 다음에 2026년에는 0.1% 상승해서 7.19. 이거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7번. 원천징수와 관련된 서류에 대한 내용,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를 작성하시오. 원천징수 의무자 중에 한 달 동안 여러 종류의 소득을 지급하게 되고 이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괄호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것은 한 달 동안 원천징수한 대상 소득과 세금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표를 말한다. 얘를 뭐라 불러요? 우리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라 부르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라 부릅니다. 자, 28번 야간 근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야간 근로에 대해서 한번 물어본 거 문제 풀어볼까요? 야간 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의미한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야간 근로가 여러분들이 얘기한 심야 근로라고 보시면 돼요. 야간 근로에 대해서는 통사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데 결국에는 어떤 분들이 100분의 100이잖아요. 라고 하는데 통사임금의 50%를 추가로 더 가산 지급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장 근로에서 50을 이미 줬고, 그죠? 그 다음에 또 50을 가산한다는 노동부 계산식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하면 또 맞는 질문이에요. 근로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야간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도 18세 미만에게 야간 근로시키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에게 원칙적으로 야간 근로시키지 못해요. 하지만 18세 미만인 자가 동의가 있다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야간 근로를 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동의와 인가가 있으면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29번 문제입니다. 보기에서 설명하는 근로시간제 유형은 취재, 연구, 설계 및 분석, 디자인 업무 등과 같이 업무 수행 방법이나 수단, 시간 배분 등이 근로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어 근로시간보다 성과에 의해 근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 노사 간의 합의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거 재량 근무 시간제입니다. 재량 근무 시간제 정확하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설명.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바로 3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생산은 보기에서 설명하는 근무시간 형태를 따르고 있다. 이 근무시간을 통해 주식회사 생산성은 보기와 같은 효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근무입니까? 주식회사 생산성 직원들은 근무시간과 시작 종료가 전체 종업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직무들 간의 상호성이 높은 경우에는 협동과 진행이 효율성이 높아졌대요. 긴 주말과 작업, 개인에게 개인적 업무 처리 기회의 폭과 가족과 레크레이션 기회도 증대됐고요. 1일 근무시간 확장으로 인해 주식회사 생산성이 직원들의 피로도가 증가하여 작업 안정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객에 대한 서비스 기간이 5일에서 4일로 줄어들었대요. 아, 여기가 포인트네요. 자, 우리가 이걸 갖다가 집중 근무제라고 부릅니다. 집중 근무제. 5일에서 4일로 압축된 집중 근무제라고 부르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 하냐면 시작과 종료가 동일하다. 협업이 가능하다. 1일 근무시간을 확대했다. 기간을 줄였으니까 하루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늘었겠죠. 그죠? 5일에서 4일로 줄였으니까요. 피로가 늘었다. 하지만 주말은 길어졌다. 이거는 집중 근무제 또는 압축 근무제라고 부릅니다. 답은 3번이 되겠다. 31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기본적인 쟁의 형태로 근로자가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또는 개선이라는 목적을 쟁취하기 위하여 집단적으로 노동의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이는 파업이죠. 파업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했을 때 사용자가 취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쟁의 형태로 노사 간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자기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근로자 집단에 대해 생산 수단의 접근을 차단. 여기서 나왔네요. 그죠? 직장 폐쇄입니다. 직장 폐쇄. 즉 사용하지 못하게 닫아버리는 거죠. 사용자가 생산 수단의 접근을 차단해버리는 겁니다. 답은 2번이네요.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2번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로 적절한 것은 단체 협약 중에 괄호 구성력은 단체 협약의 규범적 효력을 확대 적용하는 효력으로 하나의 공장이나 사업장 단위로 한 동종 과반 수 이상의 노동조합에게 적용하는 단체 협약의 규범적 효력을 나머지 동종의 비조합 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한다. 일반적 구성력이네요. 일반적 구성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단체 협약의 규범적 효력을 같은 사업장 동종 근로자의 비조합원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 이렇게 나와 있죠. 답은 일반적 구속력. 33번입니다. 부당 노동 행위에서 괄호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것 또는 탈퇴할 것 여기가 포인트네요. 이런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고용 조건으로 해서 채용하는 거 이거를 부당 노동 행위에서 뭐라 하냐 환경계약이라 부르죠. 환경계약이라 부릅니다. 그렇죠. 뭐 하지 마라, 탈퇴해라 이런 걸 고용 조건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비열계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환경계약. 아마 정답은 비열계약이나 환경계약 둘 다 인정을 해줄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쭉 풀어봤는데 크게 뭐 어려워지거나 달라진 건 없고요. 이론은 실무 풀면서 내용이 달라지거나 어려워진 게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